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참석자 여러분들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손실보전금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과 같은 것입니다.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이후 손실과 무관하게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까지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 상황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지급되기는커녕 소상공인분들의 개업일에 따라서 아주 촘촘한 기준을 두고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파악해서 이것을 보상하는 제도는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피해 지원금은 손실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약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갓 출범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이 1호 공약조차 예산을 핑계대면서 앞뒤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거두어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한 지원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분들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어서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서 계신 대로 백진아 선생님, 서명호 선생님, 허우진 선생님 순으로 발언하시고 이어서 연대 발언으로 한상총령 이성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김은정 사무처장님 이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백진아 선생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영 장관님과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9년부터 근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체제 속에서도 저희는 국가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저희는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당정 브리핑에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난 16일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약속은 저희에게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그간 버텨온 시간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시겠다는 말씀과는 반대로 정부는 전보다 더 축소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지급 당일 내놓으며 저희는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매출 증감의 여부만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지극히 1차원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현재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출액에는 물가 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정부 방침대로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거리 두기를 이행하면서도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품에 안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매출 감소와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면서도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견뎌왔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저희는 뜻을 모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먼저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모든 소상공인에게 즉시 600만 원 지급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강화된 방역지침 시기와 특수성을 인정받아 그 시기의 매출 하락을 인정해준 기준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이러한 특수한 사안을 모두 배제하고 연간, 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지급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을 제외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위기와 피해를 인정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못해 폐업을 선택한 업체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을 견뎌온 사업자들입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은 폐업 유무에 따라 폐업 유무에 관계없이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기준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 연말에 결국 폐업을 결정한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의 폐업 기준에 대해 철회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소급 적용에 대해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후보자 당시 약속하신 실질 손해보상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지켜주십시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초기에부터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즉각 보상해 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생을 마감하고 떠나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들 월급을 챙겨준 뒤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그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566일 만에 돌아온 일상 속에서도 저희는 아직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외치는 절규에 대해 정부의 응답을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부디 다시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주시기를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도 미리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저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는 서명호입니다. 프리랜서로 경력을 쌓아서 지난해인 21년 7월 개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째, 매출 감소 기준에는 매출의 감소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매입이 더 증가하여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적자인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자재 구입, 광고비, 인건비, 각종 경비들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정치 않은 지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오로지 이 매출만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매출 감소 기준이 저희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지원금, 버스, 법인택시 등 운수 종사자 지원금에는 매출 감소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 기준이 12월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21년 9월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사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그동안 밀려있던 각종 대금들이 결제되어 고스란히 매출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말 특수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매출을 12월의 매출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방역지원금에서 가능했던 비교 구간 간의 크로스 체크도 안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세 번째, 개업을 하고 나면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21년 7월에 개업을 하면 8월, 9월, 10월은 영업과 홍보, 그리고 각종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석 달의 매출 평균이 12월의 매출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라면 현재 정부에서 정한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1차원적인 숫자의 계산만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기준입니다. 네 번째, 오미크론이 대유행한 올해 상반기가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2년인 올해 상반기입니다. 이번 매출 감소 기준에는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대유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면 현재로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기준일이 21년도 12월 3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투잡도 하시고 쓰리잡 하시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대출 받으시고
버티고 버티시다가 기준을 이전에 폐업한 우리 사장님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1월 1일 폐업하신 분은 지원을 받고 12월 31일 폐업하신 분들은 단 하루 차이로 지원받지 못하십니다. 폐업 기준일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과학적인 추계에 의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과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산수도 이렇게 계산하진 않습니다. 혹시 초등학생이십니까? 우리 전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었고 그 피해를 회복하자는 사회적인 합의 끝에 나온 정책이 손실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었다는 거짓말은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정치적인 셈법에 졸속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금의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손실여전금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바로잡으시고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더 이상 공약을 이행했다는 거짓말로 우리 국민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기만하고 갈라치기 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시오. 저희 소상공인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손실보전금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 빼앗겨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은 주었다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영등포에서 도소매업하고 있는 허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례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안이 단순한 그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아니라 탐사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례를 한 4-5가지 말씀드릴 테니 좀 관심 가져주시고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중기부 자료 배포됐을 텐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중기부가 규정한 그 개업일의 개념조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규정한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발급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고 그때부터 대출받고 뭐 임대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면 2-3달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일을 사업자 등록증 첫 발급일로 규정함으로써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2020년 6월 25일에 개업한 사업자가 그 중기부 기준에 따르면 2월인 7월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개업자가 8월 또는 9월에 진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뭐 8월에 했을 땐 8, 9, 10, 11, 12 5개월간의 그 실적을 계산을 해서 나누기 5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 6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9월에 개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나누기 4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 6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계산한 게 아무리 매출이 떨어져도 어떻게 매출이 더 감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20년 개업자와 21년 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네 그 매출 감소 뭐 진짜 뭐 돈 못 벌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개업 일에 대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지 상식적 개념인데 그 개념부터 틀렸기 때문에 애초부터 받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례는 그 항목별로 5개가 있는데 그 기자님들께서 어떤 날짜로 잡아도 그 자영업자한테 불리한 조건일 것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까 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방과 공부방, 그 교육 서비스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공방과 공부방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학원과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사항이다라는 그 지자체의 입장으로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해요. 근데 뭐 모든 국민들, 뭐 기자님들도 알겠지만 공부방이 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많은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에 의해서 사실 학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행정명령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린 너한테 강제성으로 행정명령 한 적 없는데 권고했을 뿐인데 너네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 닫았어? 우린 그 보상할 책임 없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팬데믹 상황의 전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반복될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그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도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직판이라는 거는 테이크아웃 또는 그 과자나 제과점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그 테이크아웃을 하는 매장입니다. 이 경우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었고 권고사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뭐 백다방이나 그런 컴포트 커피 이런 그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카페들이 카페 내부에 책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줬습니다. 근데 오로지 테이크아웃만을 하기 위한 매장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테이크아웃만을 하는 매장도 그 영업 제한을 따랐죠. 그것이 행정명령을 따른 것인지 권고사항을 따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압박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들의 여론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아무리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9시, 10시 이후로 전 문 여는 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뭐 K방역 뭐 이러면서 국민들의 뭐 수준 높은 그런 자영업자들의 동참을 굉장히 응원해 놓고 이제 와서는 우린 강제성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그 영업 관련 교육의 취소를 정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그 운송하는 기사님들이 대부분 그 LG나 삼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대입을 하면 사업자 발급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개업이 시작됐는데 매출은 0이에요. 교육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서 3-4달 이후에 진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개업을 하고 나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든 진짜 한 4분의 1이 되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1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인데, 1인 사업자 혹은 직원 1명 정도 두고 그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걸리든 직원이 코로나가 걸리든 둘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둘 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사무실이든 매장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하는데 쇼핑몰이 왜 그 지원금 받으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쇼핑몰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장이랑 직원 둘만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2주간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네이버에 랭킹 1위 올리는데 진짜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쉬면 그게 다 내려옵니다. 그럼 도대체 손해가 얼마니까? 그래서 저도 안 될 걸 알면서도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떼려고 요청을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사장님이랑 직원 자가격리하라고 했지 사무실 문 닫으라고 한 적 없다, 그런 행정명령 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럼 어디 사무실에서 자가격리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도 지금 사례를 계속 취합하고 있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또 야당 여야에 정말 요청드리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물며 공무원, 정치권, 기자분들이 책상에서 상상을 해봐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고 이게 스트레이트성 그냥 기사로 나갈 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시 40분에 중기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맞불 기자회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거고 저는 600만 원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2년에도 지금 상반기 제일 큰 타격을 입은 22년 상반기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돼 600만 원으로 끝날 텐데 저희는 끝까지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의 사례와 지금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당사자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대선 때 나왔던 온전한 손실보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많고 또 소급 적용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부채, 탕감 대책, 신용 문제, 경제 불능 상태에 빠진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이 기업들을 향해 저녁에 시간 많으니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님이 바로 만나야 될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특수를 누렸던 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소상공인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님이 현장에 있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절실히 기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은정입니다. 사실 기자회견 연대 제안 받고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일괄 지급하는 거다라고 참여연대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많은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기만적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공약과 국정과제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외쳤고 대선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소상공인의 손을 잡아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정부마저도 오히려 기만적 정책으로 당사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온전한 손실보상은 소급적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국정과제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누락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조차도 다시 한번 이렇게 국민들을 속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손실보전금에 대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으로 기존 방역지원금과 차별화를 위해서 만든 명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별화는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의 허상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런 손실보전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해서 빠트리는 사람 없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900조 원 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민간의 부채로 떠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괴롭혀온 상가 임대차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나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상인, 소상공인의 문제가 손실보상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 전환과 정책적 고민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당사자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뽑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당사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손실보전금 방치 정책의 허상을 낱낱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오고 싶으셨지만 이 순간에도 생업이 바쁘셔서 함께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 문제에 있어서의 큰 관심 그리고 취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